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로 배우 변희봉 씨가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췌장암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비교적 드물게 발생을 했다면 최근에 그 환자 수가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췌장암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데요. 췌장암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이제 췌장암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췌장암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의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첨단 기술들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식습관,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을 많이 따라가게 되면서 그러한 췌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 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췌장암은 인구 10만 명당 조 발생률이라 그래서 관찰 기간 동안 해당 인구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를 보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약 15.8건으로 남녀 각각에서 8번째 그리고 7번째로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90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2019년도까지 연평균 1.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게 이런 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위험 사망률을 추월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네. 악성 신생물 사망률에 대한 이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제 위암이 더 사망률이 높았죠.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췌장암이 위암을 앞서는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하나 또 살펴볼게요.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 암 중에서 폐암, 간암, 대장암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췌장암, 이게 위암이 사실은 췌장암 자리에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뒤바뀐 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떤 연령대를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발견이 어려워서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췌장암은 발견을 하고 나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1위 암인 그러한 암에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면은 국내 췌장암 진료 환자 통계가 되겠는데요. 심평원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 17,341분의 환자분들께서 췌장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네. 2022년도에는 24,847명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만큼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췌장암을 증상으로 진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복부의 전반적인 복통과 명치 통증이 오실 때 대부분은 의심을 하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네. 약 80%의 환자분들에서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췌장암을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에는 췌장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췌장염으로 인해서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보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황달이라고 하는데 이 황달이 나타나는 것은 췌장암이 생기는 췌장이 이제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눠지는데 네. 머리, 몸통, 꼬리 모두 췌장암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담도와 가까운 췌장의 머리 부분에서
이제 덩어리, 즉 췌장암이 있을 때 그때 담도가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황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약 한 췌장 두부 쪽, 머리 쪽에서 나타나는 암의 80%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예후가 일찍 발견이 되니까요. 네. 몸통이나 꼬리에서 발견이 된 암보다 더 빨리 발견이 돼서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췌장암의 증상으로 복통 그리고 이제 황달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증상들 외에도 또 다른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체중 감소를 이제 말씀드릴 때 환자분들께서 외래에 내원하셔서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암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병적 체중 감소는요, 일반적 체중 감소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혹은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체중이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병적 체중 감소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약 10% 정도의 체중이 감소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병적 체중 감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다음을 또 보시면요.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화 장애는 어느 질환에서도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는 어느 기관에서 문제가 생겨도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일반적인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보시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소화기 쪽에 이상이 있는 검사를 하셨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소화 장애의 증상이 있다고 하신다면 한 번쯤은 췌장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췌장암의 증상들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소화 장애가 좀 느껴진다. 또 복부 통증이나 황달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병원을 가보지 않으셨다면 췌장암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적절한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췌장암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증상들로 췌장암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나요? 네, 췌장암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어떠한 한 검사로 모두 다 확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췌장의 위치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췌장은 위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도 우리 몸에서 깊은 곳에 있는데 췌장은 거기에 뒤쪽에 있습니다. 또 그 뒤쪽으로는 척추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 검사로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혈액 검사만으로는 췌장암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대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황달이라든지 췌장염이 동반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검사들이 있겠고요. 황달은 빌리루빈, 알칼라인 포스파타이즈,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펩티다제와 같은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있을 때 증가되는 아밀라제나 라이파제도 증가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요새는 흔히들 많이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보시면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A19-9나 CEA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수치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췌장을 진단하는데 췌장암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네.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췌장암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그걸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검사가 바로 복부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근데 이제 췌장암이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황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황달이 있을 때는 꼭 췌장에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담도나 담낭, 즉 담석과 같은 잘 알려진 문제가 있을 때도 황달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가장 쉽게 1차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부 초음파 검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췌장이라는 기관이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에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는 공기가 많을 때는 잘 관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복부 비만이 조금 있는 분들은 지방이 층이 두꺼워서 관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요. 췌장담도 내과 전문의나 소화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실 때 다음 보시는 것처럼 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CT입니다. CT를 찍어서 검사를 네. 하게 되죠. 이 CT를 찍을 때 좋은 점은 췌장암의 진단과 병의 진행 단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의 객관적 관찰 및 1cm의 종양까지도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고가 되는 검사가 바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즉 네. CT가 되겠습니다. CT 촬영.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기 공명 영상 검사라고 한다면은 MRI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외래에 이제 오시면은 처음부터 MRI 검사를 찍으면 어떨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혹은 CT보다 더 나은 검사가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CT와 MRI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톱니바퀴 같은 검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군요. 서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CT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게 되고요.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도 있고, 혹은 췌장암이 의심되지만 CT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MRI를 찍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예. 더불어서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도 MRI를 찍게 되고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MRI를 찍게 되면은 조금 더 췌장 안에 있는 췌관이나 담관 혹은 간에 있는 전이 여부를 발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CT와 MRI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검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CT도 해보시고 CT에서 뭔가 이상이 없지만 췌장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MRI 검사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CT나 MRI 검사를 해서 췌장암이 발견이 되면은 네. 또 다른 검사를 더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검사들은 다 몸의 밖에서 보는 검사들이죠.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외래에 내원하시는 저희 환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췌장은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38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8선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깊고 가장 깊숙하면서 아무도 접근을 못 해보고 그다음에 특별한 검사가 있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밖에서 최대한 덜 침습적이고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CT와 MRI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덩어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확진을 하려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네. 세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위암이나 대장암과는 다르게 이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게 비교적 첨단 기술인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EUS 하는데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초음파 기기가 내시경, 직경이 1cm 조금 넘는 내시경에 초음파가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초음파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위와 식도
가장 췌장에서 가까운 부위에 위치를 시킨 후에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보는 거는 초음파로 보고. 네, 또 바늘이 그다음에 있네요. 여기 보면은 예. 그냥 관찰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미세 흡인 침이 나와서 네. 저걸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확진 검사고요. 네. 반드시 항암 치료나 이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확진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암종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조직을 꺼내서 조직의 종류를 췌장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고 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암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세포 대사가 활발할 때 이제 암세포를 찾는 검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검사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우리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다음에 핵의학 검사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검사가 바로 이 검사가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시는 그림은 CT가 되겠습니다. 네, CT를 보시면 의심은 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펫CT를 찍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암세포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저것을 온 몸을 찍게 된다면 어느 부분까지 저 암종이 퍼져 있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이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술이 어려운 상태인지를 아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진단과 동시에 확진까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박재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 췌장에서 벌어지는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 췌장암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췌장은 뭐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사실 이제 뭐 검사도 좀 어렵고 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 역시도 어렵고 발견도 어렵지만 치료 결과도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좋지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치료 결과가 좀 어렵고 결과가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다 그래서 너무 질의 겁을 먹으시거나 혹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치료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모든 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근치적, 즉 근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가 바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췌장암이 있을 때는 어떨 때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도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혹은 췌장암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점을 궁금해하십니다. 다른 암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원래는 원격 전이가 없으면 대부분 암에서는 수술이 가능하고 일부 암에서는 원격 전이가 있다 그래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이 예후에 좋다고 알려져 그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췌장암은요, 또 한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변부에 굉장히 많은 큰 혈관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요 혈관들이 침범을 받지를 않아야 완벽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없고 인접한 주요 혈관에 침범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치적인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무네요. 그러죠. 예. 10분의 환자분들께서 진단을 받으시면 그중에 2분 정도 수술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수술적 치료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 말고 어떤 치료법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다른 치료로는요. 흔히들 많이 알려져 있는 항암 화합 요법이 있겠습니다. 네.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는요.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체내에다가 항암제를 세포 독성이 있는 항암제든지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경계성 절제 가능형, 국소 진행형 췌장암,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가 먼 장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 인접, 주요 혈관에 이제 침범을 해 있는 경우에는 절제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일컫는 용어들입니다. 네. 암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요.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항암 화합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수술을 했는데 CT나 수술 전 검사에서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는데 수술을 진행하고 났더니 임파선의 전이가 보인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이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네. 그때는 수술 후 남아있을 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수술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항암 화학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기 전에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술 전에 수술을 한 후에 하는 치료를 보조 항암 요법이라 그러고요. 이때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발을 줄이고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로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선행 항암 요법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맞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 네, 아주 쉽습니다. 네. 선행하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요법을 선행 항암 요법이라고 하는구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 가능, 지금 당장 절제가 안 될 것 같은 암들을 항암을 통해서 크기를 줄여놓고 또 이 주요 인접 혈관들로부터 좀 거리를 띄어서 최대한 뗄 수 있게 수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선행 항암 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혹은 바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들에게서도 시행을 합니다. 원발 종양의 크기와 그다음에 전이 침윤 범위를 줄여서 완치의 목적을 노리고 하는 그런 항암 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좋은 항암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그런 항암 요법을 고식적 항암 치료 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 많이 진행이 된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에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근치, 즉 완전한 절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수술 치료 대상이 되지 못하는 환자분들한테서 전신적인 치료를 할 때 그런 전신적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수술과는 달라서요. 치료 목적이 좀 다릅니다. 왜 고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암세포가 커지고 그러면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항암 요법이기 때문에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치료로는 방사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보시면요. 방사선 치료는 당장의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지만 전이가 없는 경우에
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방사선 치료 단독만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고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병이 호전이 되면 완치 목적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혹은 항암을 진행을 하시다가 항암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기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럴 때는 방사선 단독요법으로 시행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암이 너무 많이 번져갖고 뼈 전이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도 심하게 생깁니다. 그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때는 예방적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네. 증상을 좀 완화시켜드리는 치료들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치료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췌장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하시고 너무나 무서워하시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밖에 여러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로는 이렇게 증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증상을 줄이나요, 교수님? 하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황달과 간 기능이 악화됐을 때는 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금속 플라스틱 스텐트, 즉 관을 넣어주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치료로는요. 너무나도 아프니까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초음파, 즉 비교적 첨단 기술인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침을 이렇게 놔두고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줄여드리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박재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상담을 원하지 않을 때는 궁금증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0대 여성분이 이런 상담 내용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몇 달 동안 체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췌장암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감소한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예. 네, 일단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아직은 비교적 젊은 연세이시고 그러신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병적 체중 감소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 없이 몇 달 동안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최근 6개월간 체중이 10% 정도 감소하셨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췌장암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일단 먼저 권고드리는 것은 췌장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암을 배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소모성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요. 당뇨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또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화기 암이나 혹은 산부인과 암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네. 최근에는 각 병원마다 혹은 건강검진센터마다 이러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원을 하시면은 이제 충분한 상담을 받게 되실 수 있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건강검진 검사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췌장이 이상이 있을 때 발견이 되는 검사들을 꼭 포함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건강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2세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등이 아프고 복통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이럴 땐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흔하게 좀 복통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소화도 네. 잘 안 되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고요. 수많은 매체와 또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췌장에 대한 증상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소개가 되면서 등이 아프거나 복통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되실 때 췌장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몇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하시기 전에 음주 양은 어떤지, 흡연은 얼마나 하시고 계신지,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세를 보니까 52세 정도 되시는데 아버님이신데 우리나라는 이제 40세부터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죠. 네. 그래서 위내시경을 2년마다 국가에서 이제 권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시경 시행력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모든 건강검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셨는데도 이상하게 특별한 거는 없는데 계속 증상이 지속되고 한다 그런다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췌장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검사는 췌장을 검사하실 때는 전반적인 검사를 위해서 CT를 찍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복부 CT를 찍게 되면요, 꼭 췌장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혹 이제 외래에 오시면은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여쭤보세요. 췌장만 검사하면은 딱 췌장만 보이나요? 사실은 그러진 않습니다. 간의 전반적인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담낭, 담도, 췌장, 그 다음에 조금 더 검사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네. 전립선이나 산부인과적인 질환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검사를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췌장 담도 전문가로서 권고드릴 때는 CT를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검사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법도 알아봤고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좀 발견이 어렵고 치료도 좀 까다로운 췌장암 왜 생기는지 원인이 혹시 밝혀졌나요? 네. 췌장암의 원인은 단 하나에 국한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게요. 바로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췌장암 발생 관련과 상대 위험도가 2배에서 5배 정도, 비흡연자분에 비해서 췌장암 발생 빈도가 1.7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금연 뒤에 10년 이상이 지나야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과 그 위험도가 똑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담배 흡연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음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는 다양하거든요. 그 이유는 인종, 성별, 그 다음에 각국에서 나는 술의 종류, 음주량, 술을 마신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되고요. 이러한 급성 췌장염이 반복이 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되는데 이러한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도를 10배 정도,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또한 직간접적으로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흡연, 음주 정말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다른 원인으로 밝혀진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밖에도 당뇨가 있겠는데요.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췌장암과 연관된 2차적인 내분비 기능 장애가 당뇨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게요. 당뇨병 환자분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거나 가족력 없이 갑자기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 검사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보시면은 그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 발생률이 1.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의 당뇨병 유병률은 28%에서 30%로 일반 분에 비해서 3배 이상 된다는 점도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에 이어서 이제 당뇨병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 먹는 식습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식습관은 꼭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들이 이 식습관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에서도 식이, 즉 육류,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과다한 열량이 높은 음식을 드신다거나 높은 체질량 지수 등이 있을 때 췌장암의 빈도를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 채소류나 비타민 등의 음식은 췌장암의 빈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비만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저도 비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비만의 경우에는 네.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일치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비만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대사성 질환이 있게 되면은 네. 고지혈증 수치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근데 고지혈증 수치가 올라갈 때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면 췌장염을 잘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만성화되게 되고 이러한 만성화된 췌장염은 또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평소 식습관 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또 다른 위험 요인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만성 췌장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췌장암의 원인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네, 다음 그림. 네, 연세가 드시면 또 췌장암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 10% 정도 가족성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 가운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걸린 분이나 발생한 나이와는 관계없이 직계 가족 가운데 췌장암이 2 이상 있으실 때는 네. 이제 의사와 상의하셔서 이러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요. 화학물질.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예. 각종 용매제나 휘발유, 그밖에 살충제, 석탄에서 발생하는 가스, 또 방사선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췌장암의 위험 요인까지 짚어봤습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박재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좀 고약한 암, 치료가 어려운 암,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요? 네, 50년생이에요. 네, 70대신가요? 네. 예, 좋습니다. 70세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저희 박재근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수학이 내과를 가도 내과에 가서 약을 계속 몇 년째 먹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늘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입맛도 없으시고요. 네네네. 입맛도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강남 성심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뵈니까 증상은 조금 췌장암을 바로 의심하기에는 조금 비특이적이긴 합니다. 특이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최근에 내시경이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과 같은 이러한 내시경 검사를 건강검진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대장 검진은 2001년도에 받았어요. 21년도요? 네. 그때는 특별한 소견은 없으셨나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개는 췌장은 약간 상복부지만 이제 상복부에서 통증이 있지만 가슴까지 올라오는 답답하고 이러한 증상은 조금 적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내시경 소견을 여쭤본 것은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실 때 내시경상에서 관찰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슴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증상은 사실은 내시경을 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병원을 다녀보실 때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셨는지요? 약물 치료를 했는데요. 네. 내과에서 약을 한 1년 이상을 먹어도 저 생각에는 이 약을 다 먹으면 치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계속 먹었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소화 같은 게 굉장히 약하니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먹어도 뚜부르고 가고 물만큼 먹어도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고 근데 TV를 보니까 가슴 답답하고 그런 증상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각 다른 검사들을 진행해 보시고 거기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또 여러 가지 소화기 약제로 치료를 하셨음에도 계속되는 불편감과 통증 또 소화불량이 있다고 원인을 잘 밝힐 수 없는 소화불량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가장 좋은 검사는 간담 췌장을 보는 가장 좋은 검사는 복부 단층 촬영 검사, 즉 흔히들 말씀드리는 CT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고 CT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췌장암 실제 사례를 한번 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63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63세 여성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만성 췌장염으로 그동안 병원을 다니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통과 체중 감소를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어요. 흡연도 40년 동안 매일 5개 피씩 하셨고 4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소주 한 병씩을 드시던 분이셔서 항상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환자분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표지자 수치가 올라 있더라고요. 높게 나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검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검사를 진행했더니 빨간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는 최관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관 이 부분이 확장된 소견을 보이면서 뭔가 덩어리가 막고 있는 듯한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분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T만으로는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미세 침으로 덩어리에 있는 조직을 갖고 나오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비교적 검사의 민감도 등이 매우 좋아서 정확도도 좋고요. 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서 최근에는 아주 확진 검사로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환자분께서는 이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네. 지금은 고식적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받고 계시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성 췌장염에 걸리셨었다가 이제 췌장암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던 그런 사례를 살펴봤고요. 막힌 혈관을 뚫어줄 때 스텐트 시술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소화관이 막혔을 때도 이런 걸 좀 활용하나 봐요. 그렇죠. 그 스텐트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막힌 곳을 넓혀주는 네. 그런 것이 돼 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소화기 내과에서 사용하는 소화기관에서 사용하는 스텐트 즉 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관을 이용해서 암에 의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그런 시술이 있겠고요. 네네. 금속관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속관이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췌장암으로 막힌 담도가 있을 때 예전에는 완치의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저것의 이제 황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즉 담즙의 배출을 위해서 하는 수술을 하셨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셨죠. 왜냐하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자 그러면 대부분 좀 거절하시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예후가 좋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시술들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초음파 시술을 통해서 또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관을 뚫을 때도 스텐트 시술이 유용하다 이런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박재근 교수와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좀 피하는 게 일단 최선의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좀 해주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췌장암이 진단이 되고 나시면 너무나도 이제 절망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의료진들이 여러 약제와 수술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와 더불어서 꼭 이것만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금연과 적당량 이하의 적절한 음주가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위험 인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는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발병한 당뇨, 그다음에 가족성 췌장암이 있어서 가족 중에 췌장암을 앓은 분이 계시거나 네.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 췌장 낭종이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검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췌장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양한 치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 눌러오세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